지금 국회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일간 진행된 청문회가 오늘 마무리됐는데 이제 관심은 여야의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여부, 또 일부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결단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관심이 집중된 곳 바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코로나 때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당 이득을 취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격하는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의혹을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생각보다 좀 의혹이 많습니다. 정은경 후보자가 그 코로나 시국에 보여줬던 국민적인 그 어떤 지지, 그 이미지가 좋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나온 의혹들이 주식 외에도 농지법 위반 의혹,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그다음에 의원들에게 지금 현 여권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했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주식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국민들께 예민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정보들, 이 직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배우자가 유관 업체에 투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득을 얻은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료도 말이죠. 오늘 아침에 돼서야 굉장히 많은 분량의 자료를 내놓으니까 야당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검증할 만한 시간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정은경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미지에 맞춰서 좀 성실하게 청문회 과정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제 아직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주식 통해서 부당 이익을 얻은 것, 또 농지법 위반, 그리고 소액의 후원금을 좀 나눠서 냈다는 부분, 이 정도가 가장 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 관련해서는 그 손세정제, 당시 그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손세정제와 관련된 회사에 정은경 후보자가 아니라 정은경 후보의 배우자가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충돌. 사실상 이제 정은경 후보자가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취득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사실상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손소독제를 쓰는 세정제를 만드는 회사가 원래 남편이 투자할 당시는 여기가 주정 회사였답니다. 그래서 주정이라는 것은 이제 술에 그 알코올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기가 손소독제 사업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후보자 배우자가 이거를 나중에 손세정제 회사로 바꿀지 알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가 들어갔을 리는 만무했을 것일 것 같고, 또 주식 관련해서 이거를 주식을 한 주도 손을 댄 적이 없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없겠죠. 나름대로 국민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충돌이 없었구나라는 것이고, 농지법 위반 부분들은 다소 좀 내용을 들여다보긴 봐야겠으나 IMF 이후에 그것도 정은경 후보자 배우자가 3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과 이 강원도의 어떤 농작, 그러니까 농가 이런 부분들에 같이 하자라고 해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다. 다만 횟수는 많이 갈 때도 있었고 적게 갈 때도 있었던 부분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그 정치인 후원금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후원금을 한 부분들이 사실 이게 후원을 하면 안 되는 어떤 위치에서 했느냐가 어떤 그 논란이 될 거는 같은데, 사실상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선택하는 것들 그렇게 크게 복지부 장관의 업무에 지장을 줄 만큼의 어떤 큰 과오인가라는 부분들은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공무원 자격이 미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윤호중 후보자는 국회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그래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또 덧붙인 말이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이제 도덕성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게 되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료 미제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해명해서 이제 넘어간 건데 중요한 거는 윤호중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업무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남은 시간 동안 청문회에서 밝혀야 하는 것이겠죠. 더 이상 이제 윤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개인 신상 관련한 논란이 이 정도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진정한 청문회가 예. 진행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그 오래된 노련한 정치인처럼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바로 로키로 뭐 사과를 했고요. 사실 또 국민의힘에서 윤호중 그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마땅한 검증거리가 없었는지 거의 한 3, 40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경력을 가지고 비서관입니다. 한 30대 때 같은데요. 비서관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이게 자격 여부를 따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부적절했기 때문에 사과를 했고 그 뒤로 어떤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라는 말이 사실로 입증돼서 크게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직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의 출발이었다. 물론 자료 제출 건은요. 이게 무슨 그 통과 의뢰처럼 매번 싸워요. 문을 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 청문회법을 개정해서 자료 제출의 어떤 그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지 따지고 보면 야당도 그러고 여당도 그러고 너무 가족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자료 요구를 하다 보면 제출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외에는 현재까지는 윤호중 후보자의 청문회는 그냥 좀 평탄하게 가는 편이지 않냐 그래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부터 이어진 16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또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관련된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 두 분들이 물러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물러나지 않으면 예. 그럼 아마 이제 내부 골병이 시작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고 알고 보니까 똑같네. 어허. 뭐 겉으로는 뭐 휘황찬란 거창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니 뭐 사람들 임명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그게 그 밥이 그 나물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제 어찌됐건 팩트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이 장관직을 어찌됐건 수행할 수 없다, 혹은 뭐 다른 이유로 낙마, 소위 뭐 여러 경로가 있겠죠, 낙마 과정엔. 근데 그 정도 되려면 어찌됐건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결단의 문제다라고 봐요. 결국 대통령 결단의 문제다. 결정사항이다. 네, 결정사항이죠. 네,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 보좌진 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올 만큼 또 여야 가리지 않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진석 후보자도 교육계나 교수진 쪽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야 모두 좀 기류가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대통령한테 종합보고 드리고 이 얘기가 나오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결단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결단을 할 가능성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본인의 결단과 인사권자의 결단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후보자들 본인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적합한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첫 출발에 도움이 되는 인사로서 청문회를 치렀는지는 본인들이 가장 잘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남이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처럼 참 명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진적으로 거취를 결정할든지 아니면 버티든지 이 두 가지 결정을 후보자들이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의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결정을 후보자들이 했다. 그러면 이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지명 처리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는 결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네.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정무수석도 그렇고 당의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 김영진 의원,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국민의 눈높이를 강하게 얘기하시고요. 뭐 장경태 의원도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말을 좀 애매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결단이 남았다. 이래서
확실하게 편을 못 드는 거 보면 참 이게 소가리를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려서 저는 늘 말하지만 본인들이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선택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단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본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대통령의 결단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의원 불패라는 거에 또 걸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까지도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의원인데 첫 번째 낙마는 가능성도 있겠느냐.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일단 지금까지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됐을 경우에 청문회에서 탈락하는 지명 철회가 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탈락이 되면 강선 의원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뼈 아프겠죠. 계속 이름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점 때문에라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본인이 계속 소위 말해서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이 그냥 개인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공직을 맡을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인의 어떤 흠결로 인해서 지명되지 않는 상황, 그것 때문에 뭐 나중에 의원 불패라는 게 뭐 깨졌다 이런 것을 봐주면서까지 정권이 이분을 지명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팩트 체크 얘기를 하는데 팩트 체크 차원을 넘어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 연대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보좌진들이 거의 뭐 집단으로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지명 관철되면은 정말로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이고 그래도 의원들과 동료로서 동지라는 생각을 갖고 일했던 보좌진들의 사기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그럼 민주당은 그 가치 체계를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이냐 여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희쯤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강 후보자, 이 후보자 논란이 있는 와중에 진행된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64%고요. 또 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해서 46%,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19%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안정감은 지속적으로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뭐 앞서 얘기했던 강선우, 이진숙 이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밀어붙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상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의석수도 많고 또 새로운 정부에서 이 탄핵의 국면에서 왔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면서 전원 다 좀 가겠습니다 해도 조금 여론의 어떤 하락이 있을 뿐 크게 무리는 없을 수 있다는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주권 정부라는 그런 기치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강선우, 이진숙 이 두 후보자를 고민하는 모습.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나름대로 좀 주요했다고 보고요. 최근에 그 재난안전 관련해서 오늘 지금 비가 엄청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챙기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조금은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어떤 이미지가 좋은 평가로 좀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이렇게 동반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이어서 10%대 지지율 19%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소수점 아래까지 보면은요 지난주에 18.8이었는데 이번에 18.5예요. 예. 그러니까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이제 20이 안 되는 앞에 이제 일자를 달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민주당과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소위 양당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 정도냐 뭐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듭니다. 민주당이 뭐 잘하고 있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것보다도 저희 당이 지금 대선을 290만 표 가까이 큰 격차로 진 이후에도 지지자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당내 이 내홍이 계속되고 있어서 다음 주 결과도 상당히 두렵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 조사도 있었습니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0%, 박찬대 후보가 29%로 박빙의 오차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조금 양상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정 후보가 47%, 박 후보가 34%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민주당부터 이야기 듣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상 그 업력으로 보면 네. 정청래 후보가 더 앞서가는 게 당연한 거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삼선 의원이긴 하나 정청래 후보와 비교해서는 당내에서 의정 활동을 오래 했지 당원들에게 어떤 조금 그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역할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했을 때 빛났지 그전에는 조금은 우리가 잘 각인되지 못했어요. 전투력 부분이 약했다. 전투력보다는 그냥 성실하게 의정 활동했던 분이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되면서 줄곧 해서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춰 오면서 그러면서 좀 부각된 어떤 정치인이라고 봤을 땐 정청래 의원은 개인기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뭐 별명도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당 대포. 당 대포라고 해서 수시로 어떤 야당 때는 어떤 재밌는 말이나 또 상대 당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수사들로 좀 민주당이 공격수로 활동해 왔는데 네. 지금 현 정부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판단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지층 내에서 있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은 당원들한테 오랫동안 각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원 쪽에서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전체로 봤을 때 당대표 선호도가 30대 29라는 건 거의 이제 붙었다고 보는 것이고 네. 유보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찬대 후보 자체를 왜 이렇게 선호하지? 저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업력으로 따지면 정청래 후보가 앞서가야죠. 모든 면에서. 지지층부터 전체 당 선호도부터. 근데 그 박찬대 후보가 아주 거의 맹렬하게 추격해서 붙어버렸다는 것은 정청래 후보 자체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결국에 이재명 정부와 어울리는 뭐 속된 말로 궁합이 맞는 그런 당대표는 박찬대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진행되는 게 아니냐.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가지 단적인 예가 민주당이 지금 이 호우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 이 그 당내 경선 일정을 빨리 하자, 아니면 좀 늦추자 이거 갖고 지금 후보 간에 격차가 생깁니다. 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빨리 땡겨서 일주일이라도 빨리 해서 우리가 빨리 결판을 보자라는 거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 힘듦 속에 있는데 그래도 당내 경선을 우리들끼리 하면서 뭔가 당대표직에 욕심을 내는 게 먼저냐, 민생이 먼저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포인트가 지금 또 이번 주말을 넘기고 나서의 두 사람의 격차에 큰 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재명 정부와 결이 같은 게 누구인지는 아마 그 지금 대응하는 방식에서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 손을 들어주진 않았지만 지금 흐름상 박찬대 후보 측이 올라오겠다라는 걸 보면서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신지. 뭐 저희 입장에서야 뭐 어느 분이 당 대표가 되든 거대 여당을 이끄시는 분이니까 저희를 좀 정치적 파트너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분을 더 원하는 게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정청래 의원이 좀 거칠죠. 과거에 이제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고 그동안 4선 지내면서 보여준 여러 가지 활동들이 특히나 법사위원장 하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기행에 가까운 행동들은 여당의 대표로서 맞는 분이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게끔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대표가 됐을 땐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정청래 의원이 이 첫 여당의 당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여당 당대표로서 이 캐릭터가 맞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걸로 보이고 박찬대 의원이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현 대통령과 대단히 가까운 정치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서영주 소장 말씀대로 박찬대 의원 쪽으로 조금 기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나 제가 민주당 정보가 많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이 각각 권성동, 이철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고 또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반발을 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당의 중진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 두 분에 대해서 같은 날 이렇게 압수수색이 다른 특검 통해서 들어오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히 이제 어느 특검에서 들어왔냐를 봤을 때 예. 권성동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서 왔는데 그동안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제 건진법사 관련한 부분, 통일교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압수수색에 들어왔다는 것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철규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압수수색을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그런 특검에서 상당한 어떠한 증거 또는 특검에서 기소하고자 하는 사건의 얼개를 굉장히 많이 잘 짜놓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수사가 많이 진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순직해병 특검에서 이제 들어왔다는 것, 예. 뭐 통화 기록이 하나 나왔다는 건데 통화 기록 하나 나왔다고 해서 압수수색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외에 다른 것도 뭔가 증거와 유사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시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는 특검이 지금 수사를 굉장히 넓게 그리고 깊게 예리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당이 저희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 두 분 외에도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또 수사에 칼끝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인물들을 보면 시작점이 지난 그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윤들 핵심이죠. 사실 이분들은 지난 3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권력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분들의 옆에서 권력을 당 내외적으로 누려왔던 분들입니다. 권성동, 이철규 의원 등등도요. 지금 현재 이 검찰이 현직 의원을 압수수색할 정도 되면 그냥 좀 증거를 채집해 복귀할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는 돼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건진법사와의 여러 가지의 어떤 연결고리,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은 최상병 특검에 있어서 임성근 사단장의 고명에 있어서 역할을 했던 그런 조금 나름대로의 이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그 이철규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긴 했으나 피고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참고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여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중간에서 어떤 매개체를 했던 브로커식의 어떤 혐의들이 아니라 국가 사업이 달려 있는 겁니다. 통일교도 외국에 있는 ODA 사업에 큰 수백억의 어떤 예산 사업이 달려 있던 것이고, 양평고속도로도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10년간 진행했던 큰 국가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실세 의원들과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다음에 사단장 보호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실세 여당 그 의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력이 되지 않았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그 지난 구주류들의 특검 수사망을 피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란 특검에도 지금 2명이 대기 중이지 않습니까? 추경호 의원과 나경원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불가피하게 법적인 여러 가지의 책임을 져야 될 상황으로 내버린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까 윤 전 대변인께서는 당 내용 때문에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데 아마 혁신위에서 나온 이야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 윤희숙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 4명의 이름을 대면서 거치도 좀 알아서 해달라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의 반발은 과연 없느냐라는 것이 또 의원들의 얘기도 있고, 과연 그러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생각하는 혁신 4명의 이름까지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실명이 지금 안 나올 수가 없을 만큼 당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없고 또 그 책임에 근거한 변화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묵힐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걸 이제 방증하는 거겠죠. 웬만하면은 실명 거론하지 않고 혁신위를 끌고자 한 의도였던 것이 아마 윤희숙 위원장의 처음 생각이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위원장을 맡았을 때 당원들은 그 누구에게도
당 구성원에 대한 인적 청산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누구를 지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걸 안 하겠다고 읽혔었는데 아마도 주초에 있었던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어떤 행사에 전한길이라는 분이 등장을 했고 네. 그 행사에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던 거. 저희 당 소속 의원 24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네. 아마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윤희숙 의원이 좀 더 세게 혁신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실명을 밝혔고 그분들에서 결론적으로는 뭐 다음 총선 불출마 정도까지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 혁신위원장의 생각이라고 볼 때 이것을 이제 또 여기에 반응해야 되는 분들의 어떤 발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혁신위에서 말한 내용이 정면으로 거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회를 그럼 왜 만들었느냐? 그럼 당은 어디로 가느냐?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태로 저희 당이 가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혁신위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이제 정당 혁신은 비슷한 모습을 갖추긴 했어요. 혁신이라는 건 왜 하게 되냐면 당이 쪼개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시 그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로 뭉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혁신위를 가동합니다. 민주당도 혁신을 많이 거쳤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당이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위를 보면 위기가 닥쳐서 그 혁신위를 하는 게 아니라 혁신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을 보면 혁신위라는 게 있는데 위원장은 윤희숙 위원장인데 혁신위원들은 그 혁신 대상인 친윤 지도부가 지정한 사람들이 혁신위원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일이? 안 되겠죠. 사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왔을 때 저분도 어차피 그냥 혁신하는구나라는 그냥 흉내만 내는 혁신으로 끝낼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 권한이 없지 않을까. 결국에 실질적 권한이 없다 보니까 몰매를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뭐 이제 보통 뭐 은어를 쓰시긴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로운 투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있으면 국민의힘 의총이 열립니다. 혁신위가 처음에 발표했던 혁신안에 대해서 지금 또 다시 의총에서 갑론을박이 나올 텐데요. 네. 그러면은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계속해서 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혁신이 부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혁신을 집중해도 정말 부족할 시간에 지금 친윤 지도부와 국민의힘의 주류들은 전환기 씨까지 불러서 지금 뭔가 윤 어게인으로 어떤 다시 그 당을 재편하는 것들 공당으로서 희망이 없어 보여서 좀 안타깝다는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께서 언급하신 그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는데 이에 대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조치 방안을 검토해라, 조치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전한길 씨 입당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나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조치를 지시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정정식 사무총장이 전날 말씀하신 대로 그냥 김용태 비대위원장 때 들어온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다면 또는 이제 다른 분이 얘기했듯이 입당하는 걸 어떻게 막느냐 우리는 다 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저희 당의 정체성에 대단히 큰 타격을 입게 됐을 거예요. 그래도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어떤 조치를 강구하라 간단합니다. 당원이 된 것이 지난달 9일이라고 보면 그 9일 이후에 한 달 넘게 지금까지 전한길 씨가 당원으로서 행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 이것만 봐도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거기서 많이 결격 사유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윤리 회부하면 됩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저희 당과 별로 정신이 같지 않은 일치하지 않은 분이 저희 당에 입당을 해서 저희 당에서 그걸 알고 바로 어떤 비위 행동의 이유를 들어서 윤리 회부를 통해서 출당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입당은 했으나 당원 자격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됐다. 전한길 씨의 입당은 결국 저희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주길 바란다 이렇게 또 밝혔더라고요. 뭐 이제 다행이라고 윤석열 대변인께서는 볼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다행이다. 다만 조금 눈 가리고 왕후하는 식의 대응이다. 그러니까 전환기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소행과 발언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한 맞는 조치를 하겠다. 전환기 씨의 발언과 여러 가지 태도들을 모릅니까? 전 국민이 아는데 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모르죠? 그냥 기사만 찾아봐도 비상계엄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론자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면 지금 현재 내란 혐의로 이 그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안짜거나 하는 사람이면 그런 세 가지의 언행과 태도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당원, 그래도 보수의 정통성을 가지고 민주적인 질서의 근간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활동해왔던 그래도 보수당인데 저런 주장을 한다는 건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발언인데 저런 분의 어떤 입당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저는 즉각적인 조치를 안 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네. 뭐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정당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참 어렵게 판단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미 특사 얘기도 하나 할게요. 이제 특사를 누굴 보낼까 고민하다가 논란이 됐던 분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냐라고 했더니 점심 식사하면서 뭐 이제 마음도 풀어주고 박용만 전 회장을 특사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 도와달라, 자주 만나자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뭐 달래기도 있었겠죠. 네. 또 나이도 많으신 또 어르신이고 하니까 괜한 오해. 사실 이제 특사 부분들은 잠정적인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확정이 아니고요. 확정이었다면 대단한 신뢰지만 물어보는 과정에서 또 기사가 또 당내에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이 무슨 문자를 보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통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또 대화하고 지혜를 구할 때 네.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식사 한번 하시죠 해서 또 고견을 듣고 그 부분에서 메모를 하고 특사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서 나중에 수시로 많은 의견들을 좀 주시라 하고 또 따져보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의 어떤 어른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들 저는 잘 마무리했다고 보고요. 박용만 회장이 가시는 것도 좀 잘 선택된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김종인 그 전 위원장도 그렇게 마음에 담아둘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뭐 여야를 넘나드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행보도 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또 대선 때는 또 이준석 후보를 많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재명 후보에 또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그만큼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능력이 여야든 뭐 정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을 1년 가까이 하셨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당력을 회복을 해서 4.7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을 저희가 잘 더 모시지 못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활용을 하려다가 당내 사정으로 또 못하는 상황까지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당내에서 엉뚱한 얘기들이 나와서 저분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한국 정치 전체를 위해서 더 일하시는 그런 상황을 저는 더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특검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구속적부심 심사에는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오후 신문에서는 직접 입장을 밝힐 거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뭔가 별다른 내용이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 건강 문제도 굉장히 안 좋아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사부터 시작해서 재판하는 과정, 이제 기소되는 과정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다 절차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에 의한 수사, 뭐 재판 이런 것들에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것이 본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부합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차에 응할 수가 없다. 이것을
적어도 지지자들에게 더 선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활동에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도 아마 건강에 안 좋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재판부에 얘기를 해서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안에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오늘의 적부심 신청 그리고 입장 표명 예정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구속적부심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과는 뭐 사실상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매우 높고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선택적인 어떤 수사에 대한 응대, 특검은 안 가고 재판도 안 가고 본인이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이고 본인이 필요한 구속적부심은 아픈데 벌떡 일어나서 계단도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계단을 중앙지법으로 올라서 갑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국민들의 가슴이 짓밟히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저는 사실상 이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떼내야 한다. 그냥 피의자 윤석열로 봐야 되고 무기 또는 사형에 준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사법과 법치의 모든 것들을 짓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는 더 법적인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사실 보면 몸이 아픈 것은요. 본인이 아프다고 해서 수사를 안 받고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판단해서 수사를 받을 상황이다. 왜? 그냥 수치로 뽑으면 다 나옵니다. 혈당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걸을 수 있는지 직립보행이 가능한지 말이 가능한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치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그 용납하는 모습들을 특검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